일본이 우리를 버렸을 때 한국이 구해줬습니다. 대마도 어업조합장 하마다료이치의 이 증언에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 100여 척에 포위된 일본 어민 20명을 일본 해상보안청은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무책임하게 방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3천 톤급 배 한 척이 100여 척의 중국 어선을 완전히 제압한 것입니다. 그 배는 바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더 충격적인 건 구조를 받은 일본 어민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과연 그날 대마도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일본 어민들이 일장기 대신 태극기를 스스로 손에 들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에 공감하시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적어주세요. 최근 몇 년간 대마도 앞 바다가 달라졌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의 침범이 잦아지고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젊은 어부들은 하나둘 육지로 떠나고 남은 건 저희 같은 중년들 뿐이에요. 저는 하마다 료이치입니다. 대마도에서 30년 넘게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대마도 어업연합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보, 혹시 모르니까 위성전화 챙겨.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예전엔 필요 없던 장비였는데 이젠 필수품이 되어버렸네요. 항구로 향하는 길에 20명의 어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이 항구는 활기로 넘쳤어요. 어민이 100명은 넘었거든요. 지금은 5분의 1도 안 되죠. 조합장님, 오늘은 괜찮겠죠? 젊은 어민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4살 사토는 아버지를 따라 어업을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눈빛에 불안이 역력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바다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지난주에도 중국 어선 서너 척이 우리 어장 근처를 배회했거든요. 신고를 했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응은 늘 늦었죠. 외교적 문제가 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엔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어요. 새벽 4시 30분 제가 타는 세이루마루의 엔진이 걸렸습니다. 디젤 엔진의 묵직한 소리가 고요한 항구에 울려 퍼졌어요. 15톤급 중형 어선인 세이루마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배예요. 30년간 저와 함께 바다를 누벼온 동반자죠. 20척의 어선이 일렬로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어요. 제일 앞에 선 제배를 따라 다른 어선들이 줄지어 항진했죠. 조합장으로서 늘 앞장서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평소 어장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대마도 북서쪽 12L 지점이 우리의 주 조업지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바다는 고요했지만 조타실의 레이더 화면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신호가 많았거든요. 처음엔 대형 화물선쯤으로 생각했는데 신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5개, 7개, 10개. 무전기를 켜니 다른 어선들도 같은 걸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조합장님, 레이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동쪽 하늘이 희끗해지면서 수평선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하늘의 수평선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수평선이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뭔가 울퉁불퉁한 게 보였죠. 조합장님. 사토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저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다시 자세히 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점점이 검은 점들이 보였거든요. 처음엔 구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배의 실루엣이었어요. 저건 화물선이 아니야. 나카무라가 무전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많아. 레이더 화면의 신호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15개, 20개, 25개. 이상했죠. 이 시간에 해역에 이렇게 많은 배가 몰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토가 다시 무전을 켰어요. 조합장님, 요즘 해경 신고해도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사토의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중국 불법 어선 신고를 8번이나 했는데 실제로 출동한 건 3번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하지만 저는 아직 일본이라는 나라를 믿고 싶었어요. 세금도 성실히 내고 규칙도 지키며 살아왔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나라가 우릴 버리진 않을 거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일본 국민이잖아. 하지만 그 말은 다른 어민들을 위한 말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주문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조합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사토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조타실에 붙어있는 일본 국기 스티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 바다에서 살아온 저희 가족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희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어왔죠. 여러분, 일단 평상시처럼 조업 준비합시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도 우리가 먼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어민들이 네하고 대답했지만 모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불안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해는 점점 떠올랐고 바다는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수평선의 검은 점들도 더욱 선명해졌어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저건 어선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어선들이었습니다. 조합장님. 무전기에서 나카무라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건 중국 어선 같은데요. 저는 망원경을 다시 들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멀었지만 배의 형태와 색깔로 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이 분명했어요. 문제는 숫자였죠. 한 척, 두 척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레이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40개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어부 생활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조합장으로서 침착함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 사토의 배에서 급박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조합장님, 저건 진짜 중국 어선들이에요. 사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망원경으로 봤는데 한자가 써져 있어요. 저는 급히 초타실 밖으로 나가 맨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서 시야가 확 트였거든요.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수평선이 검은 띠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벽처럼 보였죠. 처음엔 구름인 줄 알았던 게 실제로는 수십 척의 배였던 거예요. 아니, 수십 척이 아니라 100척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레이더 화면을 다시 보니 신호가 70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늘어나고 있었죠. 80개, 90개. 제가 30년 어부 생활 동안 본 가장 많은 수의 배였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어민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저게 다 중국 배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우리 어떡하지? 저는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침착하세요. 아직 멀리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봅시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규모는 예상한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 오는 중국 불법 어선은 기껏해야 서너 척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죠. 조합장님, 저희 그냥 돌아가는 게 어때요? 젊은 어민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합장으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이 어장은 저희가 30년 넘게 지켜온 곳이거든요. 아버지 세대부터 물려받은 터전이에요. 조금 더 지켜보자. 제가 말했어요. 혹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망원경으로 다시 보니 그런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일직선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명백히 조업을 위한 대형이었어요. 나카무라가 무전을 켰습니다. 조합장님, 저것들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보였어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처음엔 15km 정도 떨어져 있던 게 이제 12km, 10km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희 정말 어떻게 할까요? 사토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어부 생활 동안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일이었죠. 그때 무전기에서 다른 어민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합장님, 저것들 속도가 빨라요. 우리 쪽으로 완전히 오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중국 어선들이 속도를 내며 접근하고 있었어요. 물보라를 일으키며 일제히 몰려오는 모습이 마치 바다의 검은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계획적이야.
어민들 사이에 동요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물을 걷자고 외쳤고 누군가는 도망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부채꼴에서 반원형으로 그리고 원형으로 대형을 바꾸며 저희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상보안청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다시 눌러 연결됐을 때 제 목소리는 이미 다급해져 있었죠. 여보세요. 해상보안청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네, 마라도지부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마도 북서쪽 12해리 지점에서 중국 불법 어선 100척이 넘게 저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0척이라고 하셨습니까?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레이더로 확인했고 육안으로도 보여요.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상황을 보고하고 출동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저는 GPS 좌표를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출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일본 해상보안청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을 테고 곧 구조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합장님, 사토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나왔어요. 제 배로 들이받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사토 쪽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어선 한 척이 사토의 15톤급 어선 옆구리를 스치듯 들이받고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사토의 배가 크게 흔들렸죠. 사토, 괜찮아? 제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배 옆쪽이 찌그러졌어요. 물이 새고 있어요. 이어서 다른 어민들의 목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여기도 그물 끊어졌어요. 쇠 파이프 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조타실 유리에 뭔가 던지고 있어요. 상황이 급변했어요. 중국 어선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시작한 거죠.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과 파괴 행위였어요. 제 배 근처로도 중국 어선 한 척이 접근했습니다. 갑판에 서너 명의 선원이 보였는데 손에 쇠 파이프와 돌덩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적대적이었죠. 야. 그들이 중국어로 뭔가 소리쳤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위협적인 어조였습니다. 곧 투척물이 날아왔어요. 돌덩이와 쇠구슬이 제 배 갑판에 떨어졌죠. 조타실 유리창에 금이 갔어요. 무전기에서는 계속 어민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배가 기울어져요. 그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는 다시 위성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상보안청입니까? 아까 신고한 하마다입니다. 상황이 악화됐어요. 중국 어선들이 저희 배를 들이받고 투척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네, 상황 파악했습니다. 순시선이 출동 중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곧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어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해상보안청에서 순시선 보내준다고 해요. 조금만 버텨요. 어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중국 어선들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됐고 일부 어민들은 이미 부상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조타실에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언제 나타날지 애타게 기다리면서 말이죠. 30분이 지났어요. 30분 동안 저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처음엔 스치듯 들이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예 옆에 바짝 붙어서 쇠 파이프로 난간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투척물도 계속 날아왔죠. 사토의 배는 침수가 심해져서 펌프를 돌리고 있었어요. 나카무라는 그물이 완전히 찢어져서 조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때 수평선 너머로 하얀 배가 하나 나타났어요. 저기, 순시선이야. 누군가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확인했어요. 정말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었죠. 하지만 한 척뿐이었어요. 100여 척의 중국 어선을 상대로 순시선 한 척이라니. 순시선이 가까이 오자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일본 해상보안청입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접근합니다. 순시선에서 고무보트가 내려왔어요.
마라도지부 대장인 쿠로사와 히로토가 제배로 올라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하마다 조합장님이시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보시다시피 중국 어선들이 저희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배도 부서지고 어민들이 다치고 있어요. 쿠로사와 대장은 중국 어선들을 바라보며 난색을 표했어요. 숫자가 예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런데 쿠로사와 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깐 본청과 상의해야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본청과 긴 통화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네, 중국 어선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네, 100여 척입니다. 물리적 충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쿠로사와 대장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조합장님, 죄송하지만 본청 지시에 따라 어민 여러분께 철수를 권고드립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물리적 대응은 어렵다고 합니다. 어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보고 혼자 빠져나가라는 겁니까? 팩척한테 둘러싸인 상황에서 쿠로사와 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시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 국민이 외국 어선에게 공격받고 있는데 외교적 문제 때문에 포기한다고요? 그럼 당신들은 뭐하러 온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황 파악차 왔습니다. 나카무라가 제배로 올라왔어요.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릴 두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시입니다.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 제배로 모여들었어요. 모두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세금 성실히 내고 규칙 지키며 살았는데 나라가 국민을 버리는 겁니까? 쿠로사와 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명령이라서. 그는 고무보트로 돌아갔고 순시선은 서서히 방향을 틀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정말로?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순시선은 그대로 멀어져 갔죠. 어민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나라가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중국 어선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시선이 완전히 사라지자 중국 어선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마치 방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조합장님, 저것들이 완전히 둘러쌌어요. 사토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초타실에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포위망이 완성됐더군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중국 어선들 뿐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철벽에 갇힌 기분이었죠. 가장 가까운 중국 어선은 제 배에서 50m도 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갑판에 서 있는 선원들의 표정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방금까지는 그래도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기세등등했어요. 조합장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나카무라가 제 배로 올라와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거든요. 30년 어부 생활 동안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일단 무리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자. 제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그런데 중국 어선들이 더 이상 거리두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척이 나카무라의 배 앞을 가로막더니 속도를 줄였거든요. 뒤에서는 다른 중국 어선이 바짝 따라붙었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카무라가 소리쳤어요. 다른 어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둘씩 중국 어선들 사이에 끼어들면서 움직임이 제약받기 시작했죠.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다시 위성전화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해상보안청에 전화한 거죠. 해상보안청입니까? 하마다입니다. 순시선이 철수한 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중국 어선들이 저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출동이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능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지금 포위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피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그들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 바다에는 더 이상 나라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장기도 법도 규칙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오직 힘만이 남아 있었어요. 조합장님. 사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켰어요. 제 배에 중국 사람들이 밧줄을 걸고 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사토의 배를 봤어요. 정말로 중국 선원들이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사토 배 난간에 걸고 있었거든요. 사토의 배를 끌어당기려는 것 같았어요. 사토, 엔진 풀파워로 도망쳐. 해봤는데 안 돼요. 밧줄이 너무 강해요. 다른 어선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둘씩 중국 어선들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제 배 옆으로도 큰 중국 어선이 바짝 붙었어요. 갑판에서 서너 명의 선원이 밧줄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오늘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국가는 저희를 버렸고 이제 이 바다에는 법이 없었거든요. 조타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태양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아침 햇살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는 빛 같았죠. 바로 그 순간 제 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더니 갑자기 진동이 심해졌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세이르마루였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죠. 안 돼. 저는 중얼거리며 엔진룸으로 내려갔어요. 엔진을 확인해보니 냉각수가 새고 있었어요. 아마 아까 중국 어선과 충돌할 때 어딘가 손상된 모양이었죠. 온도계 바늘이 빨간 구역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엔진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엔진이 과열로 멈춰버렸거든요. 세이르마루가 바다 위에서 서서히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조타실로 올라가니 중국 어선이 더 가까이 와 있었어요. 이제 겨우 2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갑판에서 선원들이 큰 소리로 중국어를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조타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0년 어부 생활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엔진도 멈췄고 구조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조타실 벽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해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와 아들 가족, 그리고 5살 된 손자 유우타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빠 언제 바다에서 큰 물고기 잡아줄 거야? 유우타가 지난주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곧 잡아줄게라고 대답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아내의 얼굴도 생각났어요.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새벽에 해준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늘 걱정하는 아내에게 걱정 마, 괜찮다고 말했는데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배를 물려주던 날도 떠올랐어요. 료이치야, 이 배는 우리 집안 3대가 탄 배다. 잘 지켜라. 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어깨를 두드리던 감촉이 생생했죠. 세이르마루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의 역사였고 생계였고 꿈이었거든요. 이 배로 아들 교육시켰고 집도 마련했어요. 그런 배가 이제 중국 어선들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한 거죠.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어민들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기도였죠. 저는 조합장이었거든요. 20명의 어민들이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미안하다, 여러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무전기에서는 계속 어민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합장님, 응답해주세요. 엔진 소리가 안 들려요. 괜찮으세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 배 엔진이 멈췄어요. 일단 여러분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조합장님 두고 갈 수 없어요. 아니야. 나는 조합장이야. 마지막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그때 중국 어선에서 밧줄이 날아왔어요. 갈고리가 달린 굵은 밧줄이 제 배 난간에 걸렸죠. 곧 세이르마루가 중국 어선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중국 선원 2명이 제 배로 넘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쇠파이프와 도끼를 들고 있었죠. 저는 가족 사진을 다시 봤어요. 유우타의 해맑은 웃음이 마지막 위로였어요. 미안해, 유우타야. 할아버지가 약속 못 지킬 것 같다. 조타실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쇠파이프로 손잡이 부분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열어. 열어. 어설픈 일본어가 들려왔어요. 저는 문 앞에 의자를 놓고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지만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문이 얇은 합판이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중국 선원의 얼굴이 보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차갑더군요. 그는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뭔가 중국어로 소리쳤어요. 무전기에서는 다른 어민들의 비명이 계속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배에 올라왔어요.
금을 자르고 있어요. 조타실로 들어오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해상 강도였죠. 그런데 이 바다에는 저희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중국 선원이 쇠 파이프로 계속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유리 파편이 조금씩 떨어졌죠. 저는 구명조끼를 단단히 입고 위성전화를 품속에 넣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바리케이드로 놓은 의자가 넘어지면서 중국 선원이 조타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근육질인 남자였죠. 나와. 그가 쇠 파이프를 들고 위협했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조타실이 워낙 좁았거든요. 돈 어디 있어? 그가 어설픈 일본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없어요. 거짓말. 배에 돈 있어. 그는 조타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계기판 뒤를 뒤적거렸죠. 하지만 조타실에는 비상금으로 10,000엔 정도밖에 없었어요. 돈을 찾은 그는 더 화가 났어요. 이것뿐이야? 더 어디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 밖에서 다른 중국 선원이 뭔가 소리쳤어요. 아마 다른 곳을 뒤지자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조타실 안에 있던 선원이 저를 밀쳤어요. 갑판으로 나와. 저는 비틀거리며 갑판으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서너 명의 중국 선원들이 더 있었죠. 모두 쇠 파이프나 도끼 같은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배를 완전히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구함을 열고 엔진룸까지 내려가면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있었죠. 저는 갑판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30년 어부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제 배에서, 제가 주인인 배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무전기에서 나카무라의 절규가 들려왔어요. 조합장님, 저희 배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무전기에 손을 뻗으려고 했지만 중국 선원 하나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안 돼.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무력감에 젖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죠.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인가? 저는 생각했어요. 30년 어부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중국 선원들이 갑자기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죠. 그들이 모두 수평선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따라서 수평선을 봤어요. 하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잠시 후 어둠을 가르는 강렬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아직 대낮이었는데 그렇게 강한 빛이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게 서치라이트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중국 선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백고동 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우우. 낮고 무거운 소리가 수평선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마치 거대한 고래가 울부짖는 것 같았죠. 저는 몸을 일으켜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서치라이트 뒤로 거대한 함정의 실루엣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크기만 봐도 3,000톤급은 되어 보였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였죠. 저게 뭐야?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확성기 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입니다. This is Korea Coast Guard.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동시에 방송이 나왔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라고요? 한국 해경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대한 함정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선미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봤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의 태극기였어요. 태극기.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30년 어부 생활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반갑게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 국적의 어부인 제가 한국 국기를 보고 희망을 느끼다니 아이러니했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중국 선원들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까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당황과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확성기에서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불법 조업 중인 모든 선박은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현 해역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현 해역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명령이었죠.
중국 선원들이 서둘러 제 배에서 자신들의 배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저를 위협하던 쇠파이프도 버리고 말이죠. 조합장님, 저게 뭐예요? 사토의 흥분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한국해양경찰청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한국 경비함이 더 가까이 왔을 때 저는 그 위용에 압도됐어요. 일본 순시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압적이었거든요. 함교에서는 여러 명의 승무원이 쌍안경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경비함에서 고속단정 여러 척이 내려왔어요.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중국 어선들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죠. 중국 선원들은 완전히 위축됐어요. 아까까지 100여 척의 수적 우위를 자랑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양떼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조타실로 올라가 한국 경비함을 바라봤어요. 선미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라는 여권에 적힌 국적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행동하는 곳이구나. 무전기에서 어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한국 해경이 구해줬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경비함에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거든요. 고속단정들이 중국 어선들 사이를 누비면서 확성기로 경고를 반복했어요. 즉시 현 해역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강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처음엔 중국 어선들이 무시하려고 했어요. 100여 척의 수적 우위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았죠. 일부 어선은 아예 고속단정 앞을 가로막으며 도발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때 한국 경비함에서 물대포가 발사됐습니다. 우와!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물대포의 위력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두꺼운 물줄기가 중국 어선의 갑판을 강타하자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조타실로 도망쳤어요. 갑판 위의 어구들이 물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졌죠. 이어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 위를 보니 한국 해경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헬기에서도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법 조업 선박들은 즉시 현 해역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국 어선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도주를 시도했고 일부는 저항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 해경의 대응은 체계적이었어요. 도주하는 어선에는 고속단정들이 추격했고 저항하는 어선에는 물대포가 집중됐어요. 헬기는 공중에서 전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저는 조타실에서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30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조합장님, 중국 배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나카무라의 흥분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정말로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포위망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물대포의 위력과 헬기의 압박에 견디지 못한 거죠. 가장 가까이 있던 중국 어선도 급히 제배에서 밧줄을 풀고 후퇴했어요. 아까까지 위협적이던 선원들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조타실 안에 숨어 있었죠. 한국 경비함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확성기로 말했어요. 대마도 어선 여러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호위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믿음직스러웠어요. 일본 해상보안청의 우유부단한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한국 경비함이 나타난 지 불과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20분. 일본 해상보안청은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 해경은 20분 만에 100여 척의 중국 어선을 제압한 거였어요. 조합장님, 우리 이제 안전한 건가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국 경비함을 바라봤어요. 태극기가 여전히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죠. 그런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안전해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수평선 너머로 다시 하얀 배가 나타났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었죠. 저기, 일본 해경이 돌아오고 있어요. 나카무라가 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요? 모든 게 끝난 뒤에? 한국 경비함의 지휘관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현재 상황은 통제 완료됐습니다. 일본 순시선에서 대답이 왔어요. 한국 해경에 감사드립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들의 인수를 요청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모든 위험한 일은 한국 해경이 해결했는데 이제 와서 인수를 요청한다고요? 무전기에서 어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모든 어민들의 마음이 같았어요. 일본 순시선이 천천히 접근해 왔어요. 아까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배였죠. 쿠로사와 대장이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어민 여러분, 안전하신지 확인차 왔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들은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나카무라가 먼저 무전을 켰어요. 지금 와서 뭐하러 왔어요? 상황이 정리됐다고 해서 확인차 온 겁니다. 저희가 죽을 뻔했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쿠로사와 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 무전을 켜기 시작했어요. 외교적 문제 때문에 못 도와준다며? 한국 사람들이 구해줬어요. 일본이 아니라.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어민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30년 넘게 세금 내고 규칙 지키며 살아온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었죠. 한국 경비함의 지휘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나포 어선 인수는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휘관의 말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희 어민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죠. 저는 초타실에서 두 배를 번갈아 봤어요. 한쪽은 저희를 구해준 한국 경비함이었고 다른 쪽은 저희를 버린 일본 순시선이었어요. 30년 어부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일본인이고 일본 바다에서 일본 어민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한국이 구해줬거든요. 사토가 제 배로 와서 말했어요. 조합장님, 저 일본 해경 사람들 보기가 민망해요. 나카무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넘게 믿어왔는데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본 순시선에서 고무보트가 내려왔어요. 쿠로사와 대장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는 제 배 근처에서 멈춰 서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시였고. 지시면 다예요? 나카무라가 소리쳤어요. 국민 목숨보다 지시가 중요해요? 쿠로사와 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경비함에서는 부상당한 어민들을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의무실에서 의료진이 나와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줬죠. 또 엔진이 고장난 배들은 예인줄을 연결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게 진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구나 싶었죠. 조합장님. 쿠로사와 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도 공무원이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죠. 대장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도 이해해주세요.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죠. 한국 경비함의 지휘관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대마도 어민 여러분, 한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어민들이 감사 인사를 연발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12장 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솔밤의 항구.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경비함의 호위를 받으며 대마도 항구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어요. 어민들 모두 말이 없었죠. 살아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함께 오늘 겪은 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초타실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 경비함이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고 있었죠. 태극기가 석양에 물들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30년 어부 생활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나라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다니. 그것도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의 배를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저녁 8시쯤 대마도 항구에 도착했어요. 부두에는 가족들이 몰려와 있었죠. 소식을 들었나 봐요. 여보. 아내가 달려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정말 무사해?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 일로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다른 어민들도 가족들과 상봉하고 있었어요. 사토는 부인과 아이들이 울먹이며 안기는 모습이었고 나카무라는 어머니가 손을 잡고 한참 우시더군요. 한국 경비함은 항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커서 부두에 접안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조합장님, 사토가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조합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됐을지.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못했어. 한국 해경이 구해준 거지.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포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도 없었던 거였죠.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충격이야. 30년 넘게 성실히 살았는데. 나도 그래. 뭔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 같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도와준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죠. 일본 해상보안청이 철수할 때의 배신감, 중국 어선들에게 포위됐을 때의 절망감, 한국 경비함이 나타났을 때의 안도감.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국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30년 넘게 일본 국민으로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새벽 2시쯤 창밖을 봤어요. 항구 너머로 한국 경비함의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도 거기 있었던 거죠. 저희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고 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아내가 잠꼬대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새벽 4시쯤 잠깐 잠이 들었다가 5시에 깼어요. 습관적으로 창문을 봤는데 한국 경비함이 사라져 있었더군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왠지 허전했어요. 든든한 보호자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벽 6시 평소보다 일찍 항구로 나갔어요.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어제의 일로 모두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조합장님, 오늘 조업 어떻게 할까요? 사토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제 그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바로 바다로 나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부는 바다로 나가야 어부예요. 나간다. 우리 일은 바다에서 하는 거야. 다른 어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배들이 하나둘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몇몇 배에 평소와 다른 깃발이 달려 있었거든요. 나카무라의 배를 보니 일장기 옆에 태극기가 나란히 달려 있었어요. 나카무라, 그거 뭐야? 제가 물었어요. 어제 우릴 구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토의 배에도 태극기가 달려 있었어요. 다른 어민 서너 명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도 그럴 생각입니까? 젊은 어민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안 돼? 나카무라가 반문했어요. 우릴 지켜준 쪽에 감사 표시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 일본 사람인데. 일본이 우릴 지켜줬나? 사토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이 지켜줬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민들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조합장으로서는 신중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강요할 일은 아니니까. 어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태극기를 단 배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제 배 창고로 들어갔어요. 구석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일했던 기념품들이 들어있던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태극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친구에게 받았다고 했던 기억이 났죠. 30년 넘게 창고에 있던 깃발이었어요. 저는 그 태극기를 들고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일장기 옆에 달아야 할지 고민이 됐죠. 조합장님도요? 나카무라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넘게 일본 어민으로 살아왔는데 다른 나라 국기를 다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의 일이 떠올랐어요. 일본이 저희를 버렸을 때 한국이 구해줬던 건 말이에요. 감사는 표현해야지. 저는 태극기를 깃대에 달았어요. 일장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였어요.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어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조합장님이 하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우릴 구해준 분들께 예의는 차려야죠. 새벽 7시 20척의 어선이 출항했어요. 그중 8척에 태극기가 달려 있었죠. 항구를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어제 한국 경비함이 저희를 호위해준 바로 그 항구였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바다로 나가면서 어민들의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마음이 다르네요. 뭔가 뿌듯해요. 태극기 달고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국적을 초월한 감사의 마음이었죠. 그때 수평선 너머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배였어요. 쿠로사와 대장이 탄 순시선 말이죠. 저희 쪽으로 천천히 접근해오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어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왔네요. 이번엔 뭐하러? 늦었어. 다 늦었다고. 저는 쌍안경으로 순시선을 봤어요. 갑판에 서 있는 쿠로사와 대장의 모습이 보였죠. 어제보다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어요. 순시선이 저희 어선단 근처에서 멈춰섰어요.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마도 어민 여러분,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사과로 되는 일인가요? 우리 죽을 뻔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대장님 마음은 알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공무원이라서. 변명 말고요. 어제 일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순시선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쿠로사와 대장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았죠. 그때 순시선 승무원 하나가 태극기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기, 일부 어선의 한국 국기가. 승무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쿠로사와 대장이 쌍안경을 들고 확인했나봐요.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왜 달고 계신가요? 나카무라가 무전을 켰어요. 우릴 구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요. 뭔가 문제 있나요? 아니, 문제는 없지만 일본이 못해준 일을 한국이 해줬어요. 감사 인사 못해요? 쿠로사와 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저는 초타실에서 일장기와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두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이상하게 조화로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라라는 건 여권에 적힌 국적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국민을 지키는 선택으로 증명되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제까지 저는 일본 국민이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위험에 빠졌을 때 저를 구해준 건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국적과 국가는 다른 거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무전기에서 사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합장님, 오늘부터 이 바다가 다르게 보여요. 나도 그래.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달라. 태극기 달고 나오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뭔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에요. 다른 어민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 해경 정말 멋있었어. 20분 만에 해결하더라. 우리도 저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순시선은 멀찍이 떨어져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않았죠. 어민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평소와 같은 바다였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어제의 일이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태극기를 다시 바라봤어요. 빨강, 파랑, 하양의 색깔이 햇빛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의미로 말이에요. 오후 3시쯤 그물을 걷기 시작했어요. 어획량은 평소보다 좋았죠. 어민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왔어요. 조합장님, 오늘 운이 좋네요. 사토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제의 일이 저희에게 새로운 의미를 준 것 같았거든요. 오후 4시 귀향 시간이 됐어요. 20척의 어선이 줄지어 항구로 향했죠. 8척의 배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항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부두에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거든요. 어제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맞으러 나온 거였어요. 어민들 무사히 돌아왔다. 태극기 달고 있네. 한국 사람들이 구해줬다며?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호의적이었어요. 태극기를 달고 온 것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제 아내도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배에 태극기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잘했어, 여보. 감사는 표현해야지. 접안을 마치고 육지에 내렸을 때 마을 이장님이 다가왔어요. 조합장님, 어제 일 소문 다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다행히 무사했네요. 한국 해경이 구해줬다면서요?
태극기 단 것도 당연해요. 이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 저희 편을 들어주고 있었죠. 어느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일한 적 있는데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 구해준 것도 그런 마음일 거야. 저녁에 어민회관에서 간단한 모임을 가졌어요. 어제의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죠. 조합장님, 앞으로도 태극기 계속 달 건가요? 한 어민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각자 원하는 대로 하자. 강요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계속 달 생각이야. 왜요? 잊으면 안 되니까. 우릴 구해준 은혜를 잊으면 안 되거든. 어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손자 유우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배에 왜 다른 나라 깃발 달았어? 할아버지를 구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뜻이야. 그럼 좋은 사람들이네. 응,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다시 항구로 나갔어요.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세이르마루에 오르면서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일장기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오늘도 안전하게 갔다 오자. 저는 태극기를 향해 말했어요. 엔진을 걸고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다른 어선들도 줄지어 따라왔죠. 8척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수평선이 밝아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어제와 같은 바다였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바다였죠. 햇빛이 태극기를 비추자 빨강, 파랑, 하양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나라는 국적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국민을 지키는 곳이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마도의 푸른 바다 위에서 감사와 신뢰의 상징인 태극기가 오늘도 당당하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